반갑습니다. 이제 다들 11월에 진입했다, 그죠? 다들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코앞이거나 이제 다음 주거나 뭐 보통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들도 다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역사 총정리 영상은 지난번 중간고사 때 이미 5단원까지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6단원만 총정리 영상이 올라가면 역사 전 단원이 지금 총정리 영상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범위하고 여기 지금 기말고사 범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중간고사 영상이랑 기말고사 영상에서 본인 학교의 시험 범위가 되는 부분들을 조금 찾아서 좀 뽑아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6단원 총정리 시작합니다. 자, 6단원에서요, 흥선대원군의 정책에서 우리가 이제 통상 정책을 하지 않겠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한다라는 그런 방침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내적으로는 뭐 통치체제라든지 민생 안정 노력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흥선대원군의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신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경복궁을 준공한다든지 또는 서원을 철폐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재가 개편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기출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재가 개편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졌어.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 정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정책, 시험에 꼭 나오는 친구들이 이 대외정책입니다. 자, 우리가 왜 통상수교를 거부하게 되었는지, 병인양요 순서대로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 다음 척하비 건립, 또는 병인양요, 독일인 오페르트 도구 사건, 신미양요, 척하비 건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어난 순서대로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또 개별적으로 혹시 병인양요나 신미양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신 분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강화도로 침입해 온 것입니다. 그 다음 신미양요는 미국이 강화도를 침입해 온 것이고요. 어제현이 잘 막아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번의 사건과 독일인 오페르트 도구 사건으로 우리는 서양 사람들에 대한 배척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게 되고 수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척합의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게 흥선대원군의 정책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제 정권을 물려받습니다. 흥선대원군에게부터. 자, 물려받고 나서 우리는 일본에게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 반드시 기억하세요. 불평등 조약이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맺게 되는 서구 열강들과의 조약은 모두 다 불평등한 내용으로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을 열었어. 강화도 조약으로. 그래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 설치하고 별기군을 창설했다. 그지? 자, 이렇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파들이 있었냐 하면, 자, 전통을 보수하고자 하는 위정척사파가 있었어. 그래서 위정척사파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통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보수파와 개화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대표적인 사건이 이모군란이다. 별기군이 창설되었는데 별기군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고 구식군인에게는 월급도 주지 않는 등 차별 대우를 했어. 그래서 화가 난 구식군인들이 궁궐을 차지하고 명성황후로 쫓아냈어.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으로 우리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개입시켜서 이 사건을 진정시켜.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정치에 개입하게 된다. 그래서 이모군란 때문에 청나라가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은 갑신정변입니다. 자, 갑신정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 그래서 일본이 그걸 견제하고자 김옥균과 같은 급진개화파에게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김옥균이 급진개화파들이 개혁을 일으키는 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실패해버리거든. 실패해버리니까 일본이 자신들은 관여한 게 없다 하면서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갑신정변 때문에 일본에게도 많은 배상금을 또 줘야 했다.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는 갑신정변으로 서로 군대를 파견할 때 서로 전화를 주고받자, 약속을 하자,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갑신정변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 동학농민운동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종교가 있는데 주로 농민들이 그것을 많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는 게 너무 힘들지. 탄간오리는 수탈하고 일제는 들어와서 값싸게 쌀을 굉장히 많이 수탈해서 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신들끼리 뭉쳐서 자기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처음 동학이 주장했던 것은 외세를 배격하고 사회를 좀 개혁해가 좀 살만한 곳으로 만들자라는 거였거든. 처음 일어나게 된 게 고부라고 하는 지역에서 농민봉기로 시작했고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전주 화약이라는 건 전주에서 정부와 화해하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 하면 패정개혁안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이 패정개혁안에는 뭐 신분제도를 바꾸자 또는 과부가 다시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또는 뭐 토지를 어떻게 개혁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정개혁안을 약속하면서 1차 동학농민을 해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이 생겨요. 청일전쟁이 왜 일어나냐 하면 아까 갑신정변 때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 서로 연락을 해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동학농민운동 때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청나라는 일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 그래서 그 조약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일본하고 청나라는 서로 싸움을 하거든. 그지? 그래서 조선을 가지기 위해서 둘이가 싸우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일본이 승리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청나라 군대가 물러나가고 일본이 우리 경복궁까지 그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 일본군을 벌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2차 봉기야. 그래서 1차 동학농민은 사회적인 개혁이었지만 2차 동학농민은 외세를 배척하기 위해서 일본을 벌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자, 그래서 동학농민도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우리가 지금 국민국가 수립에서는요. 지금 순서대로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그냥 정치적 사건, 정치적 이슈들만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그냥 따로 딱 이 사건은 뭐, 이 사건은 뭐 이렇게 분파시켜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시대 순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가 일어났고 얘가 일어났다는 이 현대국가로 근대국가로 넘어오는 조선은 그런 인과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교재가 개편되면서 정치 부분 따로, 경제 부분 따로, 민주주의 따로 이렇게 지금 분화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냥 그 관련된 거, 거기서 관련된 거를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개혁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건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자, 김홍집이 주도했고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했다. 하지만 일본이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홍범14주 발표하게 하는데 이 내용에는 토지라든지 군대라든지 중요한 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신분제하고 뭐 과거제를 폐지한다 이런 뭐 패정개혁안에 있었던 그냥 좀 사소한 것들만 몇 개가 실행되고 실패하게 된다. 알겠지? 실패. 자, 그 다음에 을미개혁이 진행된다. 을미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나거든. 그 이후에 이런 을미개혁이 일어나. 을미개혁의 내용은 단발령, 머리 잘라라, 머리카락 잘라라, 그 다음에 양력을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머리를 자른다는 건 유교 국가였으니까 굉장히 큰 일이었어. 그래서 유생들이 많이 반발해가지고 의병을 일으켰어. 그게 을미의병이야. 그래서 을미의병으로까지도 연결된다. 그게 을미개혁이다. 을미사변 때문에 을미개혁이 일어났고 을미개혁은 친일파들이 했기 때문에 단발령이라든지 태양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유생들이 많이 의병을 일으켰다. 그것까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다. 그게 아간파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단체가 있었는지 봅시다.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서재필이 만들었고요. 독립문, 토론회, 만민공동회 이런 것들 활동했습니다. 단어 알아두시고 헌의육조 같은 것들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협회 헌의육조를 잘 살펴보면 입헌군주제를 표방합니다.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권력을 내려놔야 되니까 달갑지가 않았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독립협회는 고종과 그리고 이런 친일파에 의해서 해산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수립합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와서 이제 경운궁을 황궁하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산다 하면서 대한제국이다라고 말하면서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광무개혁. 광무개혁의 내용은 굉장히 좋아. 왜냐면 이제 고종은 우리나라 왕이니까 우리나라 좋은 것들 많이 했겠지. 토지제도, 군사제도, 뭐 교육제도 다 들어있어. 하지만 그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신하들이 없어. 왜? 다 친일파야. 그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궁궐을 비우고 떠난 것 자체가 고종의 잘못이야. 그래서 떠나고 돌아왔지만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는 거야. 옳은 말을 하는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라는 주장 때문에 해산시켜버렸지.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 결국은 이 광무개혁도 실패한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 하면 러일 전쟁이 일어난다. 자, 러일 전쟁 볼까요? 자, 러일 전쟁으로 결국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국권 침탈이 시작되는데 이거 국권 침탈의 순서 꼭 알아두도록 합니다. 일단 을사조약으로 외교권 강탈당한다. 그리고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했지만 고종은 강퇴당하고,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사법권이나 경찰권도 다 해산. 그리고 나서 이제 강제로 병합된다. 순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순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일 의병에서,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한일 합방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합병되고 나서, 병합되고 나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저항했느냐. 두 가지 형태로 저항한다. 하나는 항일 의병운동으로 곡괭이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야. 애국 계몽운동은 뭐냐면 교육을 하는 거야, 교육. 그래서 싸우든지 교육시키든지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라고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일 의병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참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까 군대 해산이나 사법권 해산이 있었잖아. 그때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해서 의병이 굉장히 덩치가 커집니다. 하지만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함으로써 다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게 됩니다. 애국 계몽운동도 국민교육을 시키고자 했고 대표적인 단체로 신민회 또는 국채보상운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 시험에 꼭 나오겠죠, 그죠? 자, 3.1운동은요, 3.1운동의 의의가 굉장히, 물론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3.1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3.1운동이 왜 일어났냐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고 도쿄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평화 만세 시위였고 일본은 잔인하게 그거를 진압합니다. 자, 의의 보겠습니다. 의의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일단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줬고 중요한 거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으로 하여금 조선인을 다스리게 해서 분열시키자 해서 친일파를 양성하고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알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 개가 생겼어. 하지만 중국 상해로 하나로 다 통합된다라는 점, 상권 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점, 연통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이제 조선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려고 했다. 왜? 우리는 지금 임시정부 상해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있는 사람들과도 연통제라는 걸 이용해서 활동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운동 가봅시다. 자, 일단 실력을 양성해야 되니까 3.1운동 이후에 물산장려운동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립으로 대학 같은 것들도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도 있었습니다. 60만세 순종이 돌아가신 날 장래일에 이제 대규모 학생들의 만세 시위가 있었고 신간회란 조직도 있습니다. 신간회는 사회주의 계열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강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운동들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력투쟁 봅시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시험에 꼭 나옵니다. 봉오동은 홍범도, 청산리는 김자진, 북로군정서. 요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대승리를 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삼부라고 하는 혁명군도 있었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독립군으로 활동했고, 그 다음에 지청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도 만주에서 활동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정리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조선 의용되는 김원봉, 한국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부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은 미국군과 손을 잡고 OSS라고 하는 부대와 손을 잡고 우리나라로 다시 진공작전을 세우기도 했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열투쟁이라는 건 테러리스트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의열단의 김원봉,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의 김국, 이봉창, 윤봉길 이름 정도 누가 어떤 테러 활동을 했는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됩니다. 자,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패망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날 강복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는 45년 8월 15일 강복을 맞이하고, 자, 조선건국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승만이나 김구와 같은 인사들도 다 귀국하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 잘 알아주세요. 하지만 슬프게도 미국과 소련에게 분할 점령도 다시 당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을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다스린다라는 건 언제 결정났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부딪히는 좌우합작 운동 같은 것들도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는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이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펼쳤고, 우리나라에서만 단독 이승만이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 처음으로 정부가 수립됩니다. 남한 단독으로만. 왜냐하면 북한에는 소련이 있었어. 그래서 소련과 공산주의 그런 정권이 만들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봅시다. 자, 그 시대 때 우리는 경제는 어땠는지 살펴봅니다. 다시 이제 근대 흥선대원군이 있었던 시절부터 해서 경제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쭉. 그죠? 경제만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자, 정치는 아까 앞에 그까지 지금 남한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한 것까지 살펴봤어요. 자, 경제를 한번 살펴보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는 일본에게 많은 쌀을 유출당합니다.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이라든지 야간 파천 때문에도 서양 열강들에게 많은 이권을 침탈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경제적인 어떤 구국운동이란 건 뭐냐면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공령, 곡식의 유출을 방지한다라는 영을 내기도 했고요. 또는 뭐 시전상인들, 독립협회, 보안회 이렇게 각국 단체들이 자신들만의 경제 활동들을 했었어요. 또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이건 기억합시다. 시험에 나옵니다.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구에서 빚을 갚는 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시험에 꼭 나오는 거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일본에게 이제 잠식되어져 간 거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910년대 일본에게 병합당하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수탈했는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1910년대는 토지조사와 회사령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0년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빼앗은 거야. 빼앗았으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 빼앗아서 일본 지주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으로 많이 이주해서 살아라고 우리나라 땅을 다 빼앗아서 일본에게 넘기는 그 과정이 토지조사 사업이야. 그 다음에 회사령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1910년대는 한국 사람들은 모조리 어떤 활동이 다 금지야. 금지. 뭐 하진 못해. 그래서 1910년대는 경제도 다 금지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수탈당하고 금지당했다. 그 다음에 20년대는 산미정치계획 반드시 기억하세요. 산미정치계획은 일본은 그 당시 전쟁 중이었어. 쌀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단 말이지. 그래서 자국의 그런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굉장히 많이 수탈해 갔어.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주로 농토를 잃고 또는 뭐 화전민이 되어서 또 자신의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생활이 굉장히 안 좋아졌겠지. 자, 하지만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회사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신고제로 바뀌면서 조금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민족 분열 통치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회사령 신고제로 바뀐다라는 거. 자, 30년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일본이 이제 전쟁이 완전 이제 가속화되어가지고 굉장히 전쟁을 이제 완전 활발하게 할 때거든. 그래서 병참기지와 조선을 자신들의 창고, 군용 창고로 쓰겠다. 그래서 남자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뭐 총알 만든다고 숟가락, 젓가락, 냄비 다 가져가고 그런 거 공출, 뭐 병력, 노동력 동원 이런 거 국가 총동원법 이런 거 나오지, 그지? 그래서 우리를 전쟁의 어떤 근거지로 썼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도 중화 공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었다, 그지? 자,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경제 정책을 물어보는 거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나오는 거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 시기를 지나가지고 광복을 맞이해서 경제를 재건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각 연도별로 지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가 어땠는지 시험에 꼭 나온다. 60년대는 경공업 주로 한다. 경공업이라는 건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70년대는 중화학공업, 80년대는 이제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신자유주의의 개념 알아둬야 된다. 신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거야.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화라는 건 무역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무역을 많이 하게 되었고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같은 데도 가입하게 됐어. 그러다가 한번 위기를 맞는다. 어떤 위기를 맞냐면 IMF라고 하는 국제금융에서 우리가 위기를 맞게 되는데 하지만 또 우리 국민이 잘 똘똘 뭉쳐서 그걸 또 빨리빨리 회복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이 가져온 사회 변화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점 중심으로 외워야 된다. 당연히 경제성장하면서 산업화되고 도시화됐지. 그지? 산업화되고 도시화됐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도시로만 계속 모여드는 거야. 농촌을 버리고. 우린 지금 도시가 80% 이상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 문제, 공해, 환경 문제, 빈곤, 빈부의 격차, 범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 노동 문제 이런 것들도 발생하게 된다. 자, 문제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민주주의 발전에서 볼게요. 자, 민주주의 발전에서 나오는 사건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남한에서 단독으로 지금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면서 단독 정부가 만들어진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4.19 혁명 시험에 꼭 나옵니다. 4.19 혁명 왜 일어났지? 3월 15일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고 이승만은 그때 물러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4.19 혁명 기억하세요. 자,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자, 또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다.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으로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서 비민주적이긴 했지만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신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자기가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려고 했어. 그게 유신헌법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유신헌법을 하려고 했는데, 자,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람들이 항거하게 되고, 결국은 박정희가 피살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된다. 기억합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도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전두환이 12.12 사태로 또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 자, 그래서 광주에서 5월 18일 날 우리가 민주화운동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 그리고 수탈 이제 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죠? 더 민주적인 항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는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선제를 갖다가 이제 간선제라는 거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야. 그러려고 했어. 자,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 시험에 나온다. 6월 민주항쟁은 결과를 꼭 알아두도록 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다? 현재 지금처럼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4.19, 5.18,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처럼 많은 사람들의 시민들의 땀과 피로 만들어졌다는 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6단원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말들이 어렵습니다. 말들이 어렵고 우리가 많이 다루어진 역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생소해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과서를 많이 읽어보시고 포인트들, 그 개별적인 사건들의 포인트들을 반드시 잘 암기하셔야지만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마지막 역사 시험도 잘 치기 바랍니다.